일요일은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사 건수가 감소한 휴일 효과로 보이는데 위중증 환자는 997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세 번째 규모로 많았습니다.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국민 세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과 내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하고 방역 강화에 따른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안보 행보에 집중합니다. 한국전력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기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상이 예상됐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를 고려해 인상안을 유보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CCTV를 분석해 아기를 두고 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부터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여파로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사흘째 1,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 오늘은 5,000명대로 떨어졌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318명입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900명 넘게 줄며 5,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일주일 전인 지난 월요일 발표와 비교하면 500명 가까이 줄어 거센 확산세는 누그러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97명으로 사흘째 1,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4명 증가해 누적 4,776명입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258명, 해외 유입 사례가 60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3,741명, 전체의 71.1%의 환자가 나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7.8%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전보다 1.9%포인트 높아졌는데 수도권에는 남은 병상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41개, 경기 54개, 인천은 7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102개에 불과합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9%로 전날보다 1.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는 765명으로 어제보다 128명 줄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차 접종 그리고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정부는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2주간 현재의 방역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3차 접종 시행과 안정적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위중증과 사망률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률이 일주일 전 37.1%에서 오늘 63.2%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접종률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상회복 이후 4차례에 걸친 행정명령을 통해 어제까지 3,800여 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병상을 더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관련 군의관을 수도권의 코로나 중증 병상 운영 상급 종합병원에 전면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중 활용 가능한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일반 코로나 환자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병상 확보 속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2차장은 또 복지부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현장 방역 의료 지원반을 구성해 전국 17개 시도에 상주하면서 치료병상 확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반은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발굴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 2차장은 이어 전국 34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새로 설치하고 67곳은 검사시설을 확대해 검사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100여 개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 병원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이동형 병상 48개를 설치해 PCR 음성이 나온 코로나19 중환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대병원은 당장 급하지 않은 척추와 관절 수술 등을 미루고 내과 병동 2개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54개에서 9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도 중환자 병상을 40개에서 70개로 늘리고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 보라매 병원도 18개에서 40개로 확대해서 모두 100여 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선별검사소의 검사량이 폭증하자 속속 도보 이동형으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오미크론 추가 확진자는 없었지만 추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확진된 사례가 드러나 감염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선별검사소가 차량 이동 방식에서 최근 도보 이동형 검사 방식으로 전환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 9시부터 이곳은 도보 이동형 검사 방식으로 검사를 전환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선별검사소 진입로에는 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 차량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검사소 관계자들이 일일이 오늘은 차량 이동형으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애초에 차량 이동형, 다시 말해 차에 탄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검사 인원이 몰리면서 주변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만 해도 교통체증 관련 민원이 60여 건 가까이 접수됐는데요.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몰려 검사 대기 차량 행렬과 인근 아파트 단지 진출입 차량이 섞이면서 민원이 속출한 겁니다. 특히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이런 이유로 오늘부터 이곳 선별검사소는 도보 이동형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용 분리벽, 이른바 글로브월 앞으로 검사자가 걸어와서 검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차량 한 대당 한 명씩 검사가 이뤄지던 기존 검사 방식에서 한 번에 여러 명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도보 이동형 검사로 전환되면서 검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중랑구, 성남시 등에서 차량 이동형으로 운영되던 선별검사소 곳곳이 같은 이유로 도보 이동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감염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오미크론 추가 감염자는 0명입니다. 지난 1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뒤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로써 누적 감염자는 178명으로 전날과 같습니다. 국내 감염 124명, 해외 유입 사례 54명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어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았는데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4명 확인된 겁니다. 추가 접종도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된 4명은 모두 경증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특히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의 경우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선별검사소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으로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곳이 부산인데 오늘 발표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에서는 어제 하루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64명 늘었습니다. 엿새 연속으로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서 확진자도 평소보다 적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어제 확진자 수를 보면 주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7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과 학원 등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고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돼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전담 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외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제 하루 비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온 곳은 부산을 제외하면 모두 6곳입니다. 충남에서는 184명, 경남에서는 155명, 경북에서는 115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주요 확진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나 학원, 유치원처럼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집단에서의 감염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목욕탕을 통한 감염도 수시로 나타나고 있고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대전 부훈병원에서 의사와 입원 환자, 보호자 등 14명이 한꺼번에 확진돼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고 연말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도 나오는 시기인데요.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사적 모임이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단축된 상황이어서 실제 모임은 크게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최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에서 미생물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모 산부인과 의사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해당 의사가 백신 배양액 속에 미생물이 다량 발견됐다며 전 국민의 백신 접종 중단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잘못된 의학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정보로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의사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전체 의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이나 휴가, 소비가 집중되는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지구촌의 이동이 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여러 나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자 유럽을 중심으로 강력한 봉쇄령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네덜란드가 5차 코로나 대유행에 직면하자 다시 고통스러운 전국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상점과 식당, 영화관 등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특수를 앞두고 다음 달 14일까지 일제히 문을 닫게 됐습니다. Omicron verspreidt zich nog sneller dan we al vreesden. En dus moeten we nu ingrijpen om zoveel mogelijk erger te voorkomen. Uit voorzorg. 독일은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에 영국을 추가함으로써 이곳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런던의 경우 오미크론 비중이 80%까지 늘자 크리스마스 이전에도 봉쇄 조치에 돌입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are watching the data, discussing it with our scientists and our best advisors almost on an hourly basis. And we will monitor that very carefully. We will keep the situation under review.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더욱 강해지자 왕래가 잦은 미국을 포함해 10개 국가를 여행 금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האומיקרון כבר חדר לארץ, כלומר יש כבר הידבקויות בקהילה ואנחנו כבר רואים עלייה במקדם ההדבקה. זה התחיל. 이란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되자 앞으로 4주간의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1일 확진자 수가 13개월 만에 최대인 2만 8천 명대로 급증하자 추가 방역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크게 치솟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국제 간 이동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잔뜩 기대됐지만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면서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미국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역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의 최고 감염병 전문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안,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달 말 아프리카 남부와 홍콩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돼 전 세계 90여 개 국가로 퍼졌습니다. 미국에선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발병 건수가 1.5일에서 3일 만에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Well, the one thing that's very clear, and there's no doubt about this, is its extraordinary capability of spreading, its transmissibility capability. It is just, raging through the world, really. And if you look... 오미크론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오미크론의 환자 비율이 5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겨울 휴가철을 맞아 감염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have so many people in this country who are eligible to be vaccinated who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and that's going to be a real problem for stress on the hospital system. 파우치 박사는 지금까지 축적된 오미크론 관련 자료를 보면 적어도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화를 막아주고 치료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는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글로벌 스포츠용품 전문 회사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사무실에 있는 직원 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원 130여 명 가운데 참여율이 51%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 케어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10명 가운데 8명은 재택근무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 절약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출퇴근 때문에 겪는 대중교통 이용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용노동부가 올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사업체 6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계획을 조사했더니 4곳 가운데 3곳이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축소에 계속 시행하겠다와 현재 수준으로 시행하겠다는 기업이 각각 48.4%와 26.8%였고 중단하겠다는 기업은 11.3%에 불과했습니다. 또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사무실 근무 대비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너무 좋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재택근무를 더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국내 재택근무 근로자는 2019년 9만 5천 명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50만 3천 명, 올해는 114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재택근무를 운영 중인 곳은 48.8%로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무상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연간 360만 원 지원, 재택근무 시설 구축 비용 2천만 원 지원 등 비용 지원 사업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못지않게 물가도 걱정이죠. 결국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올려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과 물가 압박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될 전기요금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 4분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유가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29.1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분기별 한 번 올릴 수 있는 한도인 3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유보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요금을 3원 낮췄다가 2, 3분기는 동결했고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렸습니다. 정기 요금을 인상한 것은 8년여 만이었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상승폭은 0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올릴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박에 정부가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유보됐지만 내년 2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요금,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한 의원 원장이 동의도 없이 간호조무사 배에 침을 놔 멍들게 하고 사진을 찍어 홍보용으로 게시하며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원장은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월급 삭감을 통보하거나 퇴사 서약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의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이모 씨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배꼽 아래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한의원 원장이 침을 놔 생긴 겁니다. 침을 막 배꼽 밑에 위에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 침을 맞자마자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씨는 한의원 원장이 설명 없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더니 배에 침을 꽂고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지금 침 놓으실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말도 그냥 계속 누워보라고. 제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이렇게 찍은 사진은 병원 홍보에 쓰였습니다. 배에 자국 모형을 올려준 사진도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거 진짜 창피하게 찜 있네. 너무 수치스러워요 진짜. 원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떠든다는 이유로 퇴사를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일부 직원의 실수로 누수 사고가 생기자 직원 대부분의 월급을 6개월 동안 5만 원씩 깎기도 했습니다. 3층에 약탕기가 있는데 그게 넘쳐서 2층까지. 너네는 경각심이 없으니까 A4용지 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신입들도 다 제출을 해라. 취재진이 간호조무사에게 침을 놓고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서 동의를 구했는지 물어보자 한의원 원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을 임의로 깎거나 서약서를 쓰게 한 건 경각심을 높이려던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경 없는 부분은 있었다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신에 저희 직원들 예를 들면 잘해주는 부분도 훨씬 더 많은 거고. 하지만 간호조무사에게 불필요한 침을 놓거나 서약서 작성 등을 강요한 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일방적인 월급 삭감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업무상의 어떤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도 맞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노동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맞으니까. 간호조무사협회 조사 결과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한의원 간호조무사는 절반 가까이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한의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간호조무사의 진술을 들은 뒤 원장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택배 화물차가 앞서가던 탱크로리를 들이받고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한파 속에 2시간가량 추위에 떨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3, 4차로에 비스듬히 세워진 화물차 앞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 보지만 화염이 거세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겠다. 와, 엄청 크게 났네. 어젯밤 10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주감휴게소 부근에서
탱크로리를 들이받은 25톤 택배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탱크로리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화물차에 난 불은 2시간 반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탱크로리에 위험물질이 실려 있지 않아 더 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4개 차로 가운데 2-3개 차로가 5시간 넘게 통제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앞을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한파 속에 690여 가구 주민들이 추위에 떠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G가 전기 공급 시설을 건드리면서 아파트 자체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에는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바닷길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갯벌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대구 성동에 있는 고산서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구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서당이 모두 불에 타 무너졌습니다. 고산서당은 66제곱미터 규모의 목조 기와집으로 지난 1984년 7월 대구광역시 문화재 자료 15호로 지정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수시로 보호관찰소의 명령을 어긴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61살 A씨를 붙잡아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제주도에서 음주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 측은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 제주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 상승으로 빚어진 각종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방역 강화에 맞춰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안보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해보죠. 오늘 아침 부동산 공시가격을 놓고 당정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정부 여당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공시가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매년 초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토지 가격으로 재산세, 건보료 등 여러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올 한해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겹치면서 내년 세부담이 크게 늘 거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오늘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건데요. 협의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 가되 대신 그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는데요. 내년 재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사실상 보유세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종부세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소상공인 관련 정책도 발표하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공약을 발표합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 단계 상향 조치에 발맞춰 관련 지원책을 내놓는 건데요.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생계 곤란이나 매출 감소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곧바로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간담회에도 참석해 재정 투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전망인데요. 앞서 현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를 쥐꼬리라고 표현하며 한 차례 비판했던 만큼 차별화된 정책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전국민 선대위에서는 보육과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전제로 부처별로 흩어진 보육 서비스 등을 통합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후보는 코로나 악화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들 논란까지 불거지며 악재가 겹친 상황인데요.
이처럼 서민 정책 행보에 집중하면서 특유의 추진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군부대를 찾아서 안보 행보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강원도 철원에 있는 최전방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겨울 한파가 본격화한 가운데 군복무 중인 장병과 군인 가족을 위문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 발맞춰 병사 월급 대폭 인상, 직업군인 처우 개선 등 군 관련 공약도 함께 내놨습니다. 안보 행보로 보수층 표심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20대 남성에게도 다가서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후에는 지방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아서 지방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함께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후보가 외부 행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행보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 조정을 동시에 언급한 이 후보를 직격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상충하는 정책을 내놓은 점을 지적하면서 재산세에 대한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디지털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됐다면서 이럴 경우 부작용과 역풍이 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당정에 요구한 것 역시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해가며 국민과 고통을 나누는 정당이 되자는 의미라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100% 관철하지 못해도 이재명 정부가 나아갈 길을 보여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혼탁전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민생과 경제를 위한 경쟁에 몰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회의에서 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얼마나 내놓을 게 없으면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가지고 선거하려 하느냐며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집권 여당은 대선을 네거티브 혼탁전으로 만든 것에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현 정부의 실정을 네거티브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지난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면이 상당한 규모가 될 거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면에 관해서는 아시겠지만 대통령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다.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면의 원칙과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오산시의 의류 수거함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부인을 찾아가서 폭행한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여러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의류 수거함에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수거하는 그 과정에서 그 알몸으로 이불에 쌓여 있고요. 영아가 말이죠. 더군다나 그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분만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영아로 그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도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CCTV 등을 확인을 해서 과연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버렸는지 또는 이렇게 사망한 상태로 유기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그 영아 살해 또는 영아 유기치사의 혐의가 이제 강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살인죄 중에서 이른바 영아 살해 그 이를테면
분만 직전에 치역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양육할 수 없는 이유로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 일반 살해죄에 비해서는 상당히 형량이 낮습니다. 네. 그 10년 이하. 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1년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형량을 상당히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어쨌든 어제 상당히 추운 날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소식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 사건, 사고 소식들이 많았는데 이 내용도 짚어볼게요. 법원이 내린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부인을 찾아가서 폭행한 40대 남성이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가 어제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17일 날 이 전 부인이죠. 이혼한 부인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폭행을 하고 휴대폰도 부수고 등에 이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는데 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이번 달 초에 이 일에도 이 전 부인이 직장에 찾아가서 예. 차로 강제로 태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져서 일단 접근 금지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것도 위반을 한 것이고요. 또 일정한 사무실에 침입도 했고 또 상해까지 가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이른바 헤어진 다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별 상해, 이별 범죄 또는 왜 이렇게 명령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냐, 즉 신변보호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고 한들 결국 이렇게 복수와 앙심과 일정한 왜곡된 마음을 갖고 공격하는 이러한 가해자를 왜 지금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질문을 들어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신변보호가 지금 신청이 돼 있었던 상태이고, 그리고 이 가해 남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법 체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다 시행이 된 상태인데 막지를 못했단 말이죠.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사안을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면 네. 2일날 발생한 감금과 관련돼서 경찰이 감금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확인을 했더니 사실상 감금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본다면 사실상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본인 자체가 감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즉 형식적 논리에 사실은 매몰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지난번에 발생한 사건도 송파 살인 사건 역시 체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긴급성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역시 풀어줬더니 예. 불과 며칠 안에 송파의 가족들을 피습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었죠. 결국은 적극적인 경찰의 판단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법적인 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바로 일정한 사실 행위를 해서 이격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접근 금지 명령이 발효가 된 상태지만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말로써 하지 말라, 100m 가까이 피해자 가족 또는 직장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로 바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왜곡된 응징과 복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빨리 분리를 시키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스토킹 같은 사건도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 달 동안 유치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이러한 이제 입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무엇인가 여전히 경찰이 소극적이고 무엇인가 법적 징계 책임 등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와 같이 아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끔찍하게 다치고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 논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와 같은 현장의 법적 판단 역시 검찰과 법원에서도 현장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이런 것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경찰을 비롯한 사법당국, 수사당국의 노력과 별개로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피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좀 어떻게 좀 바꾸고 좀 찾아오지 않는 곳에 좀 숨고 싶은 경우도 사실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 상황이 있을 때 이름을 바꾼다거나 주소를 바꾼다거나 이런 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가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네. 그 참고인의 보호, 증인의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면 신분 조서상에는 이른바 이름을 바꾸어서 가명식으로 적어 놓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아예 뭐 주민등록상의 번호를 바꾸고 이름까지를 바꾼다, 그러한 이제 법제도는 국내는 없죠. 네. 그 외국에 있어서는 중요한 증인에 한해서는 아예 이사까지 시켜주고 이름까지도 다른 것으로 이제 개명을 해줌으로써 그 철저한 보호를 해주는 상황입니다만, 국내에는 그러한 제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본 바와 같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막는 그런 현장 판단이 가능하도록 이 법적인 제도적인 현장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최근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사법당국의 그런 노력 외에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없는지 사회 전반적으로 좀 제도적인 고민과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도 다뤄볼까요? 네, 이혼을 한 이후에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들의 신상이 어제 처음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는 이제 처음인 건데, 명단이 공개된 이 사람들 어떤 조치에 취해질까요? 네, 소위 말해서 감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 분명히 양육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행 확보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례처럼 이번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신상을 공개를 했죠. 6가지 항목에 있어서 이를테면 직장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라든가 등 이같이 공표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출국 금지를 6개월 동안 시킬 수 있는 거 하면 관할 경찰서장에 요청을 해서 운전면허를 100일까지 정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행 명령을 받고 감치 명령을 받은 이후 1년 동안 전혀 이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형사 처벌까지 가할 수 있도록 이행 확보 수단을 최근에 발효된 양육비 이행법에 의해서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 상황인 것이죠. 네, 교수님, 그런데 제가 이 출연 들어오기 전에 관련 기사의 댓글을 한번 쭉 봤거든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랬더니 상당수 의견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게 좀 공개가 덜 된 상황에서 누가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양육비를 주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누가 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그걸 찾아보느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의견을 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와 같은 이제 의견이 사실 현실적인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양육비 이행의 비율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불과 30%에서 35% 남짓에 그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개인이 일정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게 나쁜 아빠 사이트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굴까지 공개를 해서 이것이 사실은 또 형사적인 쟁송까지 갔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상당히 공익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분명한 얼굴 자체도 함께 등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나름대로의 압박감, 그리고 사회적 체면에 대한 이행 수단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제대로 언급을 하신 그 부분이 누가 여가부 사이트까지 가서 확인을 하겠느냐. 근데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이런 이행 강제 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지금 6개 항목에 지금 사람에 대해서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이 돈이 아니고, 사실은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액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 그 사례에도 무려 그 10년 동안 이 두 남매를 키운데 아무런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1억 원 이상에 육박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이행 확보를 조금 더 강제할 그런 수단들이 많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그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그 감치 명령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1년 이상이나 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설명드렸던 그 6개월의 그 출국 금지, 그 다음에 그 100일의 면허 정지를 예를 들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또 갱신해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시간도 그 단축을 하고 얼굴도 공개를 하는 이러한 수단이 보강이 돼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조금 더 조치를 촘촘하게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주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서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 지난 주말에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 정황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두순의 그 자택에 그 당일 뭐 소주 한 병을 마신 20대 그 청년이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그 안에 있던 둔기를 그 사용해서 조두순에게 상해를 가한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 본인의 그 동기 자체는 이와 같은 그 성폭행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나는 일정한 응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의 동기를 이제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 이 사람이 사실은 올 2월 초에도 비슷하게 조두순 자택에 침입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그런 그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 영장이 그 발부가 되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두순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과연 이런 사적 응징과 사적 복수가 이렇게 행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조금 많이 빈발하는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법당국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적 응징, 사적 보복 자체가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엄격하게 그 수사 당국이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 현대 형사사법 체계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으로 사적인 응징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등이 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를테면 신고했다고 보복이 이루어진다든가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사적 감정이 더 많은 상태인 것이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두순이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법 감정에 기초한 양형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양형에 있어서도 이 국민과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법 감정에 일치하는 이런 그 양형도 그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어쨌든 지금 이 조두순 그 자택 주변에 2개의 초소가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두순이 또 재범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2개의 그 초소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이렇게 무단히 그 침입하는 것을 2개의 초소는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에만 40% 넘게 올랐던 세종시의 집값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점과 비교하면 2, 3억씩 떨어진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이유도 하락하는 원인도 핵심은 공급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호가는 7억 원. 지난 6월에 거래된 8억 8천만 원에서 거의 2억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34평형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입지가 좋은 곳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소위 유명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이른바 수도 천도론에 힘입어 이곳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11억 2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격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에는 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고가 대비 3억 원 가까이 빠진 겁니다.
세종시 집값은 21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12월 둘째 주 하락폭은 지난 2012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년 넘게 자취를 감췄던 미분양 물량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세종시 해밀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329가구 가운데 40%인 129가구가 미분양된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세제랄지 이런 규제 이런 걸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1933가구, 1년 만에 무려 7배나 늘었습니다. 집값 역시 5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공급입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은 7,600가구로 지난해 4,200가구 대비 크게 늘었고 대구 역시 2년 연속 1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물량 투하가 이뤄졌습니다. 공급량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지역들입니다. 따라서 가격과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큰 지역들 위주로 정부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만 보고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수도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고가 아파트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오름폭에 대한 조정일 뿐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선을 앞둔 관망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잠시 거래를 미루는 소강 상태로 파악이 돼서 아직 변곡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도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라 오름폭이 축소되긴 하겠지만 전국 집값의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포인트 늘어 1.22%로 OECD 평균인 1.07%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0년에는 0.7%에서 2017년 0.78%로 0.08%포인트 상승에 그쳤는데 지난 5년간 급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값 또한 올라가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의 민주진영이 불참한 가운데 친중 진영 후보들 위주로 어제 치러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총 유권자 447만여 명 가운데 135만여 명이 투표에 참가해 3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번 투표율이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 치러진 역대 입법회 선거의 투표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홍콩 민주진영은 상당수가 기소되거나 수감 중인 데다 친중 인사에 유리하게 개정된 선거법에 반대해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홍콩 정부는 선거 당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고 중국 쪽 접경에 투표소를 설치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지만 투표율을 올리는 데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선관위는 오늘 정오쯤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친중 성향의 후보들이 의원 정수인 90석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동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오겠습니다.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도 무척이나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0도, 대전은 12도, 부산은 13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